그런 게 어딨어요? 고작 돌잔치 하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게 말이 돼요? 내가 돌잔치 하나만 보고 그러는 것 같아? 그럼 뭔데요? 그걸 일일이 말해줘야 아니? 그리고 너 같으면 그런 광경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은데? 그건 제가 이미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드렸잖아요. 처가가 서운해할까봐 그랬다고 답하겠지. 네가 하는 행동이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 몰랐어?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장모님은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서운한 거 자꾸 티내시니까 그랬죠. 티 안 냈다고 우리는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. 어머니 아버지까지 오시면 제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랬어요. 내가 보기에 넌 나랑 네 엄마를 성가셔하는 것 같다. 굳이 이번 돌잔치뿐만 아니라 여태껏 우리가 너한테 귀찮은 존재야. 제가 또 언제 어머니 아버지를 귀찮아했다고 하세요. 뭐만 하면 나중에 그러질 않나. 네가 뭐 하나 우리를 신경 써준 게 있어. 사실 신경 써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다. 적어도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지는 말아야지.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1세 김익현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김범입니다. 김씨 할아버지는 얼마 전 손주의 돌잔치에 아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. 사실 아들은 부모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. 자기들끼리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돌잔치를 진행할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당연히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만 셋이서 돌잔치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. 김 씨 할아버지와 아내는 그냥 아주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봉투에 돈을 두둑히 넣어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. 하지만 이내 김 씨 할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. 과연 김 씨 할아버지는 어떤 광경을 보았길래 분노했을까요? 지금부터 김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김 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. 집은 가난했지만 김 씨네의 가족은 참으로 끈끈했습니다. 김 씨의 부모님은 형제끼리든 부모 자식 간이든 서로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. 김 씨는 물론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했던 이 시절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.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가난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. 김 씨의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 돈을 벌어올 수 없었고 김 씨의 어머니는 다른 집안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그렇게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. 김 씨의 부모님은 그런 첫째 김 씨에게 돈을 벌어오도록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김 씨는 그런 부모님의 말에도 걱정 말라며 자신이 돈을 벌어 매달 보내주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. 그렇게 김 씨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타지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. 가족이 다 같이 살다가 멀리 혼자서 사는 것이 어린 김 씨는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. 김 씨는 그렇게 일을 하며 작은 원룸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집안은 참으로 고요했습니다. 날짜도 모르게 일에 매진하다가 김 씨는 어느덧 그날이 자신의 생일임을 알았습니다. 항상 생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했는데 이렇게 멀리서 고요히 혼자 맞는 생일이 김 씨는 참으로 외로웠습니다. 시간이 흘러 소식을 들어보니 남동생들도 일을 하러 타지로 떠난 것 같았고 여동생들은 시집을 간 듯 싶었습니다. 김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족이 다 같이 먹고 자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이 조금은 슬펐습니다. 김 씨는 이때부터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김 씨는 일을 하며 가끔 공장 사장님의 딸이 공장에 놀러 온 것을 봤습니다. 김 씨는 일을 마치고 사장님에게 가서 딸을 자신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. 사장님도 평소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김 씨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김 씨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.
김 씨는 이후 아내 정 씨와 아들 둘을 낳았고 그토록 원하던 가정을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. 김 씨는 자식을 더 낳기를 희망했지만 아내 정 씨가 둘째를 낳은 직후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더 이상의 자식은 낳지 않았습니다. 김 씨는 어느덧 장인어른이자 사장님에게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아내 정 씨는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. 둘째 아들은 배려심이 있고 착한 것이 딱 김 씨를 닮은 반면 첫째 아들은 약간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특히나 동생에게 질투가 많았습니다. 김 씨와 정 씨는 첫째가 조금 신경 쓰였지만 어려서 그런 것일 거라며 이때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. 시간이 흘러 어느덧 김 씨의 아들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. 둘째 아들은 일에 관심이 많아 보였고 첫째는 취직 후 바로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. 이맘쯤 김 씨는 운영하던 공장을 정리했습니다. 시대가 바뀌어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절차를 밟았습니다. 다행히도 김 씨는 그간 모아둔 돈이 많았고 폐업을 예상해서 잘 대처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. 첫째는 이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며 김 씨와 아내 정 씨에게 상견례 일정을 알렸습니다. 김 씨와 정 씨는 그래도 아들이 장가를 간다니 그런 큰아들이 매우 대견했습니다. 상견례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김 씨와 아내 정 씨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. 예비 사돈들은 미리 장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.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했습니다.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때부터 예비 안사돈은 입이 풀린 듯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김 씨와 아내가 보기에는 예비 안사돈이 아들 며느리 결혼에 간섭하려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. 결혼식은 어디서 해야 하고 신혼여행은 어디가 좋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고 심지어 손주를 몇 명 낳으라는 말까지도 예비 며느리는 그런 엄마의 말이 익숙한 듯 표정에 변화가 없었고 김 씨의 아들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.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겠죠. 보다 못한 김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예비 안사돈은 이번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 애들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직 빚이 남아 있어요. 이 사람이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그때 생긴 빚인데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 결혼에 보탬이 되지 못할 것 같네요. 예비 바깥사돈은 멋쩍은 듯 손으로 뒷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. 김 씨는 이미 아들한테 이 얘기는 들어서 그건 걱정 말라고 사돈을 안심시켰습니다. 그렇게 결혼식 이후 김 씨는 아들에게 집을 해주고 혼수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는 대출을 좀 껴서 혼수를 마련하는 듯 보였습니다. 손주 몇 명 낳는 것까지 말한다고? 요새 그런 부모도 있어? 김 씨의 아내 정 씨는 정신없었던 결혼식 이후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. 이건 이렇게 해라. 저건 저렇게 해라. 엄청 간섭이 많은 거 있지. 실제로 안사돈은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는데 많은 간섭을 했습니다. 이 호텔은 마음에 안 든다. 드레스는 내가 골라준 걸 입어라 하는 등 간섭을 했고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 반발하면 그대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. 언니 아들이 좀 힘들 것 같은데. 정 씨도 그런 아들이 조금 걱정되었지만 신경을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. 정 씨가 유일하게 안사돈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손주를 낳으라고 조언한 것이었습니다. 정 씨도 내심 손주가 보고 싶었습니다. 정 씨의 지인 중 한 명은 이맘쯤 카톡방에 수시로 손주 사진을 올렸습니다. 정 씨는 사진을 너무 자주 올리는 그 지인이 꼴보기 싫으면서도 내심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러더니 이번에 그 지인은 돌잔치 초대장을 정 씨를 비롯한 다른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. 정 씨는 이걸 참석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.
다른 지인들과 얘기 끝에 정 씨는 지인 손주의 돌잔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. 돌잔치는 그냥 뷔페 음식 먹으러 가는 거지. 정 씨의 다른 지인이 돌잔치에 가면서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. 아무리 좋은 곳에서 해도 이런 데 오는 건 그냥 그래. 정 씨도 지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. 자기 손주나 이쁘지 다른 손주가 이뻐 보일까 싶었습니다. 그냥 직계 가족만 해서 작게 하면 되지. 뭘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불러대는지. 정 씨의 지인은 돌잔치 장소로 향하는 내내 불만이 많았습니다. 정 씨는 지인의 손주 돌잔치를 참석하고 나서 자기 아들이 만약 손주를 낳으면 돌잔치는 작게 하라고 조언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후 정 씨는 아들 집 주변에서 볼일을 보다 혹시나 해서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. 이날은 주말이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놀러 나간 듯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.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어디야? 주말이라 밖에 나왔죠. 무슨 일이세요? 잠깐 너네 집 근처에서 볼일 보다가 집에 와봤는데 아무도 없길래. 저희 오늘 저녁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. 정 씨는 알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정 씨는 미리 말하고 가거나 약속하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반응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내 정 씨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정 씨는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던 안사돈에게 안부차 전화를 걸었습니다. 사돈, 몸은 좀 괜찮으세요? 안사돈은 많이 좋아졌다며 연락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. 지금 저 사위 집에 와 있는데 시간 되시면 여기 오세요. 차 한 잔 드릴게요. 마치 집 주인인 듯 행세하는 안사돈의 답이 정 씨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아, 지금 거기 계세요? 지금은 아들 며느리 다 출근했을 시간인데. 지금 집에 저 혼자 있어요. 오늘 여기 근처 지나다가 한번 와봤는데 아무도 없길래 딸은 전화를 안 받고 사위한테 전화했더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. 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시라고. 분명 똑같이 아들 집 주변을 지나다 약속 없이 찾아간 것 같은데 안사돈에게는 비밀번호를 흔쾌히 알려주고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자 정 씨는 내심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. 그럼 저 지금 출발할게요. 정 씨는 내심 아들 집에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 아들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. 정 씨는 아들 집에 도착하고 나서 배를 눌렀습니다. 그때 안사돈이 인사하며 정 씨를 반겼습니다. 잘 오셨어요. 순간 집주인 행세를 하는 안사돈이 정 씨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안사돈은 익숙하게 정 씨에게 차를 내줬습니다. 집이 참 좋죠? 인테리어도 제가 말한 대로 싹 바꿨지 뭐예요? 이것저것 색을 많이 썼는지 정 씨가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별로 깔끔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. 이후 저녁 시간에 맞춰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. 엄마도 있었어요? 아들은 마치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정 씨를 쳐다봤습니다. 장모님만 계신 줄 알고 3인분만 사왔는데.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고기인 듯 싶었습니다. 조금씩 나눠 먹으면 되지. 사돈은 인심 쓰듯 말했습니다. 정 씨는 그냥 자기는 밥을 먹고 왔다며 배고프면 얼른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. 정 씨는 괜히 자기가 불청객이 된 것 같아 그만 집으로 돌아가 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. 이후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왜 안사돈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냐고 물었습니다. 안 알려주면 서운해하세요. 그러고는 끝까지 정 씨에게는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.
둘 다 모르면 상관없었고 굳이 아들 집 비밀번호를 알고 싶지 않았던 정 씨였지만 안사돈은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이 상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이전에 집을 사줄 당시 아들과 며느리는 정 씨와 남편 김 씨를 데리고 여행을 함께 가자는 약속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남편 김 씨는 별로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들에게 엄마만 데리고 갔다 오라고 말했습니다. 정 씨는 아들이 언제 여행을 가자고 할지 기다리다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.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정 씨가 귀찮다는 듯이 나중에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. 정 씨는 어느덧 여행은 글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사돈, 뭐 하고 계세요? 저 집에서 쉬고 있죠. 저희 부산 왔는데 여기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. 사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. 네? 정 씨는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 되물었습니다. 사위랑 딸이랑 지금 부산에 놀러 왔어요. 왜 여행 안 간다고 하셨어요? 여기 정말 좋은데? 들어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안사돈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간 듯 싶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여행을 안 간다고 했다니. 정 씨는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싶었습니다. 이후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너 지금 부산이야? 어떻게 아셨어요? 사돈이 방금 나한테 전화 왔다. 아, 엄마한테 전화하셨어요? 그래. 근데 내가 여행을 안 간다고 했다 그러던데? 이건 무슨 얘기야? 실은 원래 저랑 수연이만 가기로 했어요. 근데 장모님이 어찌 알았는지 자기도 데려가라고 하는 바람에 또 안 가면 서운한 거 티내실 게 뻔해서 같이 데리고 왔어요. 근데 왜 나는 안 간다고 했다고 거짓말했어? 그건 솔직히 저희도 어른 2명 모시면 힘들잖아요. 조금 귀찮기도 하고 저희도 쉬러 여행 온 건데. 아무리 그래도 이 엄마 여행 가고 싶어 했던 거 알면서 네가 어떻게 그래? 죄송해요. 나중에 같이 가요. 맨날 나중에래. 정 씨는 통화를 끊고 혼잣말했습니다. 이후 정 씨는 매일 가던 물리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치료를 마치고 나자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. 비가 온다는 예보는 받지만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올지 몰라 정 씨는 어찌해야 하나 싶었습니다. 정 씨의 남편은 며칠 전 운전면허를 반납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데리러 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. 이때가 토요일 오전이었기에 마침 집에서 쉬고 있는 큰아들에게 정 씨는 먼저 연락했습니다. 큰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내 전화를 받았습니다. 무슨 일이세요? 큰아들은 퉁명스럽게 정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엄마 좀 데리러 와줄 수 있겠니? 정 씨는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. 지금 날씨예요? 당연히 날씨가 이러니까 부탁을 한 건데 큰아들은 이 날씨에 왜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하냐는 말투로 정 씨에게 되물었습니다. 바쁘니? 오늘 쉬는 날 아니야? 쉬는 날은 말 그대로 쉬어야죠. 카카오 택시 불러서 가시는 게 어때요?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? 그것도 안 배우고 뭐 하셨어요? 요샌 다 그거 이용하는데. 이 엄마 핸드폰으로는 전화만 하는 거 알잖냐? 그럼 용이한테 전화해 보실래요? 걔는 지금 일하고 있을 텐데. 혹시 모르니까 전화해 보세요. 전화 안 받으면 그때 저한테 다시 전화 주세요. 큰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정 씨는 하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작은 아들은 정 씨의 전화를 받자마자 일을 하다 말고 정 씨를 태우러 왔습니다. 정 씨는 그렇게 작은 아들의 차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정 씨는 남편 김 씨에게 큰아들의 행동에 대해 말했습니다.
남편 김 씨도 그런 큰아들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. 이후 시간이 흘러 큰아들은 손주를 낳았습니다. 정 씨는 그렇게 원하던 손주를 보자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정 씨는 손주의 사진을 단톡방에 올릴까 하다가 괜히 자랑 같아 보여서 그냥 자기만 봤습니다. 손주를 낳기 전까지 정 씨는 굳이 아들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손주를 낳으니 아들의 집에 자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. 하지만 이는 정 씨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. 며느리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손주를 돌봤고 그 시간 동안은 안사돈이 손주를 돌봐주는 듯 싶었습니다. 정 씨는 아들의 집에 찾아갈 명분이 따로 없었습니다. 정 씨는 그냥 가끔 집에 안사돈만 있을 때 안사돈에게 먼저 연락해 아들 집에 찾아가 손주를 구경했습니다. 이후 어느덧 손주의 돌잔치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. 손주를 돌봐주던 안사돈이 딸과 통화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돌잔치 하는 게 민폐라고 하지만 다들 하는 분위기야. 너네도 지인들 돌잔치 다 참석하지 않았어? 준 건 돌려받아야지. 대화를 들어보니 안사돈은 또 한 번 아들 며느리에게 간섭하려는 듯 싶었습니다. 사위가 그냥 작게 하자고 했다고? 이런 행사가 얼마나 있다고. 내가 사위한테 전화해 볼게. 지금 일할 텐데 퇴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안사돈은 답답한 마음에 바로 정 씨의 아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. 사위, 돌잔치를 작게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손주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 축하를 받아야지. 정 씨의 아들은 그런 안사돈의 말에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. 돌잔치는 직계가족하고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? 요새는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. 정 씨는 조심스레 안사돈에게 말했습니다. 제 생각엔 요즘 돌잔치가 완전 어른들 잔치 같아서요. 그런 거 솔직히 너무 번거롭잖아요. 식구들끼리 밥이나 먹으면서 간소하게 하고 사진 이쁘게 찍어주고 아이 이름으로 적금이라도 하나 넣어주는 게 더 낫겠다 싶은데. 그래도 뿌린 돈은 걷어들여야죠. 이때 아니면 언제 그러겠어요? 안사돈의 고집은 상당했습니다. 하지만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안사돈의 의견과는 반대로 직계끼리 돌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. 안사돈은 그런 결정에 아쉬워했지만 웬일인지 그 뜻을 따랐습니다.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돌잔치를 간소하게 준비하는 듯 싶었습니다.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. 엄마, 이번 돌잔치는 그냥 저랑 와이프, 아이만 해서 간단히 사진 찍고 끝내려고요. 우리랑 사돈들도 안 부르고? 네, 죄송해요. 기대하셨을 텐데. 너네가 정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어쩔 수 없지. 알았다. 뭐 도와줄 건 없고? 네. 돌잔치 축의금은 그냥 계좌로 보내주세요. 아들은 조금 뻔뻔하게 정 씨에게 돌잔치 축의금을 요구했습니다. 그건 우리가 가야 주는 거 아닌가? 정 씨는 이 사실을 남편 김 씨에게도 말했습니다. 이놈은 받는 건 아주 확실하게 받으려고 하네. 그렇게 손주 돌잔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. 김 씨와 정 씨는 그래도 혹시 몰라 잠깐이라도 아들 집에 들려 축의금이라도 건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도 말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정 씨는 남편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.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하지 뭐. 내가 사준 집 나도 한번 구경해보자. 김 씨는 내심 예전 가족들처럼 단란하고 자주 왕래하며 그렇게 아들들과 지내길 원했지만 이 꿈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. 김 씨와 정 씨는 그렇게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. 김 씨는 당당하게 벨을 눌렀습니다. 바로 문이 열리지는 않았고 벨을 누른 지 2분쯤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.
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 김 씨와 아내에게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. 아들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. 이 근처 들리다가 손주 선물 주려고 찾아왔다. 이것만 전해주고 가려고 했어. 하지만 그 순간 김 씨의 시야에 사돈들과 처가 식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그 모습을 본 것은 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. 안사돈과 바깥사돈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안사돈은 샵에 갔다 왔는지 화장을 세련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. 어째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고 있던 중인 것 같았습니다. 사돈, 오늘 안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? 이런 행사에는 참석해야죠. 그래도 손주 돌잔치인데. 안사돈이 김 씨와 정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. 저희는 안 오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. 정 씨는 그런 사돈의 말에 반박했습니다. 정 씨의 아들은 그 대화를 듣고 당황한 듯 이내 김 씨와 정 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. 너 뭐 하는 거야? 우리가 여기 안 오겠다고 한 줄 사돈은 알고 있는 거야?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왜 자꾸 거짓말을 해? 죄송해요. 원래 저희끼리 작게 지내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기어코 오겠다고 그러셔서요. 장모님이 원래는 크게 하는 걸 원했는데 이렇게 작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게 감사하기도 하고요. 처음에는 사진만 간단히 찍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. 그렇게 할 거면 우리도 부르는 게 맞지 않아? 어머니 아버지까지 오시면 또 그거에 맞게 옷 준비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더 많아지잖아요. 저 좀 이해해 주세요. 그렇다고 처가 식구들만 데리고 돌잔치 하면 우리가 당연히 서운하지. 아니, 서운한 걸 넘어서 이제는 화나려고 한다. 저희 정말 원래는 상도 안 차리려고 했어요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삼신상은 차려야 한다, 떡은 해야지, 삼색나물은 해야지 등등 그 요구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. 그리고 왜 자꾸 넌 내가 여기 오는 거 거절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?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너네한테 관심이 없는 줄 사돈은 오해하잖아. 죄송해요. 일단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. 저희도 거의 끝나가서 마무리할 거예요. 남편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화를 참고 또 참으며 아내 정 씨에게 그냥 돌아가자고 했습니다. 손주 주려고 축의금 100만 원 담아왔는데 이건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마. 네? 아버지, 그건 주셔도 돼요.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돈을 줘? 그걸 저희가 쓰겠어요.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두면 되죠. 됐다. 이런 취급당했는데 이것까지 주고 싶지 않다. 아들은 그런 김 씨의 말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.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라고? 너 같으면 그러고 싶겠어? 김 씨는 아들의 그런 태도에 기가 차다는 듯 정 씨에게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. 이제껏 아들이 피곤하고 힘들까봐 정 씨와 김 씨는 굳이 아들이 자기들을 챙겨주지 않아도 이해했습니다. 하지만 아들 며느리의 행동이 곧 마음이라는 것을 김 씨와 정 씨는 이내 깨달았습니다. 키워준 값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자신들을 성가셔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길 줄은 몰랐습니다. 김 씨가 바란 가족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.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가족의 의미가 김 씨는 참으로 씁쓸했습니다. 김 씨는 아들에게 집을 해주긴 했지만 아직 재산이 많았습니다. 김 씨와 정 씨는 이제 큰아들에게 더 이상의 재산은 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. 그 대신 둘째에게 남는 재산을 모두 물려주기로 생각했습니다.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달랐습니다. 둘째는 바쁜 와중에도 김 씨와 정 씨를 잘 챙겨줬습니다. 정 씨가 예전에 부산 여행을 자기 빼고 간 큰아들에게 서운해했을 때 작은 아들은 시간을 내서 그런 정 씨를 데리고 같이 부산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. 둘째는 항상 김 씨와 정 씨의 생일만큼은 잊지 않고 찾아와 선물을 건네며 같이 밥을 먹었고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일도 내팽개치고 달려가 부모님을 챙겼습니다.
김 씨와 정 씨는 형제가 싸우지 않게 재산을 반반 주려고 했지만 그러면 오히려 둘째에게 미안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. 김 씨와 정 씨는 큰아들 집을 갔다 오고 바로 둘째의 집을 찾았습니다. 그러고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 둘째 아들은 그런 형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. 초대할 거면 둘 다 초대하던지 아무도 초대하지 말아야지. 형은 왜 항상 그런 식인지 모르겠네요. 그냥 그게 네 형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 우리 가진 재산은 그냥 너한테 주겠다. 그간 네 형의 태도를 보면서 둘째 네가 얼마나 우리한테 잘하는지 깨달았다. 물론 우리가 쓸 만큼은 충분히 남기고 남은 재산을 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. 하지만 이런 김 씨의 말에 둘째는 자기는 재산이 필요 없으니 어머니 아버지 실컷 그 돈으로 즐기라고 말했습니다. 실제로 작은 아들은 자기 밥벌이를 아주 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. 그런 둘째의 만류에도 김 씨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서를 작성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실을 큰아들과 대화하다가 아내 정 씨가 말했는지 큰아들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절대 오지 않던 김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. 생일 때나 아플 때도 찾아오지 않던 큰아들이 이럴 때만큼은 찾아오자 김 씨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. 아들은 오자마자 김 씨에게 쏘아붙였습니다. 그런 게 어딨어요? 고작 돌잔치 하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게 말이 돼요? 내가 돌잔치 하나만 보고 그러는 것 같아? 그럼 뭔데요? 그걸 일일이 말해줘야 아니? 그리고 너 같으면 손주가 너랑 네 와이프만 쏙 빼놓고 며느리 쪽 식구들이랑만 돌잔치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데? 그건 제가 이미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드렸잖아요. 처가가 서운해할까봐 그랬다고 답하겠지. 두 집안 사람들 다 안 부르면 몰라도 한쪽만 안 부르는 게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.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장모님은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서운한 거 자꾸 티내시니까 그랬죠. 티 안 냈다고 우리는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. 어머니 아버지까지 오시면 제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랬어요. 내가 보기에 넌 나랑 네 엄마를 성가셔하는 것 같다. 굳이 이번 돌잔치뿐만 아니라 여태껏 우리가 너한테 귀찮은 존재야. 제가 또 언제 어머니 아버지를 귀찮아했다고 하세요. 뭐만 하면 나중에 그러질 않나. 네가 뭐 하나 우리를 신경 써준 게 있어. 사실 신경 써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다. 적어도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지는 말아야지. 솔직히 일하는 것도 바쁘고 이제는 아이도 챙겨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요? 너는 손주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고 우리는 네가 하나하나 다 챙겨주길 바란 적도 없다. 큰아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. 아니,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듯 보였습니다. 김 씨는 꽤나 단호했고 큰아들은 화를 주체 못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. 이후 큰아들은 이 사실을 며느리와 안사돈에게도 말한 눈치였습니다. 안사돈은 이제껏 정 씨에게는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. 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정 씨와 김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이었습니다. 큰아들은 정 씨와 김 씨가 가진 재산을 얼추 아는 것 같았습니다. 이전에 술을 마시고 김 씨가 한번 자신이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김 씨는 그만큼 아빠가 고생하며 돈을 모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한 말이었습니다. 둘째는 그런 아버지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큰아들은 그 재산을 들은 뒤로부터는 오로지 그 재산 자체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내 이 사실을 며느리와 장모님에게도 알렸습니다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형제가 둘인데 한 명한테 재산을 전부 주는 게 말이 되나요? 다짜고짜 이런 말을 들은 정 씨는 당황했습니다. 무슨 말씀이세요? 들어보니까 돌잔치에 초대 안 했다고 그렇게 삐지는 건 너무 째째한 거 아닌가요?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안사돈의 모습에 정 씨는 당황했습니다. 안사돈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
그래서 사위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 참지 못하고 정 씨에게 전화해서 따졌던 것이었습니다. 그게 사돈이랑 무슨 상관이죠? 상관이 왜 없어요? 그리고 그 정도 재산 있었으면 저희 빚도 좀 대신 갚아주고 그랬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? 제 덕에 아들 집에도 자주 오고 손주도 자주 보러 왔으면 그만한 보답은 해주셔야죠. 배신감이 드네요. 그게 지금 누가 할 말인지 정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서야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저도 그만큼 사돈한테 반찬도 많이 보내주고 며느리 통에 돈도 보내드린 거예요. 꼴랑 그거 주셨다고 지금 생색 내시는 거예요? 몇십만 원씩 보내드리는 게 꼴랑인가요? 대체 저희한테 어디까지 바라시는 거예요? 아니 그렇게 물려줄 재산도 많으시면서 정말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실 생각이셨어요? 사위한테 재산은 안 주더라도 저희 빚만이라도 좀 갚아주세요. 그걸 왜 저희가 갚아야 해요? 안사돈은 정 씨의 말에 화가 났는지 앞으로 손주 보러 올 생각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. 며느리한테 용돈 받고 사시죠? 한 달에 50만 원씩. 사실 그거 누가 주는 건 줄 알고 하는 소리예요. 네? 그거 제가 며느리한테 매달 사돈 들이라고 주는 돈이에요. 아직 아이들 대출금도 못 갚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그 큰 돈을 주겠어요. 사돈 마음 잘 알았으니 이제 그 돈은 더 이상 건네지 않겠습니다. 사실 이제껏 정 씨는 힘든 사돈을 위해서 며느리를 통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. 직접적으로 도와주면 괜히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며느리 생각도 해서 이제껏 그렇게 뒤에서 도와줬지만 이제 정 씨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사돈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정 씨에게 사과했습니다. 하지만 정 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김 씨와 정 씨는 이런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큰아들에게 다시 행동이 바뀌면 재산 상속도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줬습니다. 앞으로 김 씨와 정 씨 그리고 사돈과 아들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현재는 아내와 그리고 둘째 아들과 김 씨는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김 씨와 정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? 손주 돌잔치에 자기들은 부르지 않고 처가 식구들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을 보고 서운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김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큰아들과 사돈이 진짜 내 아들과 사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?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